네, 92주 우리 인도의 굽타 왕조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움책에서 교과서 페이지 말씀을 안 드려서 잠시 8쪽에 일본사 부분은 공부를 할 때요. 45, 46쪽과 55, 56쪽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인도사 같은 경우는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인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단원을 좀 나눠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제목이 힌두 세계의 성립이에요. 인도하면 우리가 힌두교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힌두 세계를 성립한 왕조가 바로 굽타 왕조가 되겠습니다. 굽타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찬드라 굽타라는 당시 이제 지도자에서 온 명칭이기도 한데요. 이 찬드라 굽타는 1세와 2세가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조금 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찬드라 굽타 2세이고요. 네, 그래서 인도사를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굽타 왕조라고 하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사가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우리 어디까지 공부를 했었냐면 중간고사 때 여기 공부를 했었어요. 위쪽 부분에 지금 우파니샤드 철학, 그리고 고대 문명 배운 다음에 불교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 그리고 쿠시안 왕조,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을 성립시켰던 왕조가 쿠시안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이어지는 이제 굽타 왕조 같은 경우는 이 쿠시안 왕조가 좀 약해진 다음에 북인도에 들어선 왕조입니다. 320년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320년은 세기로 계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4세기죠. 그래서 4세기에 쿠시안 왕조가 있었던 영역을 잠깐 먼저 볼게요. 네, 교과서에 92페이지에 있고요. 쿠시안 왕조가 아니고 굽타 왕조, 죄송합니다. 자, 굽타 왕조는 지금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위쪽에, 그리고 이제 이 인도가 원래 북부하고 남부가 지역색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왕조 성립도 북부 쪽에 따로, 그리고 남부 쪽에 따로 두 개가 이원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이유도 있고요. 기후적인 이유도 있고 부족. 자, 어쨌든 이 굽타 왕조가 성립됐을 때 서쪽에는 우리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외부 세력이 들어올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11시 방향에서 들어오는데 이유는 이 동북 쪽으로는 굉장히 큰 히말라야 산맥, 우리 에베레스트라고 알고 있죠. 네팔 지금은 이제 네팔 지역에 히말라야 산맥으로 올라가는 루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이쪽으로는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교통이 단절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 세력이 인도를 들어오게 되면은 11시 방향인 이 서북 쪽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쿠시안 왕조가 쇠퇴한 후 이민족의 침입으로 여러 개가 이제 여러 상황이 혼란했다 써져 있는데, 자, 혼란한 이유는 이쪽 지역이 이런 세계지리에서 배우지만 유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은 아시아랑도 연결이 되어 있죠.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세력이 어떤가요?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세력, 이쪽으로 가는 세력들이 다니다가 남쪽에 이제 조금 따뜻하고 최초로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고 큰 강도 2개나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풍부한 요소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외부 세력들이 자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였고요. 이거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주도했던 세력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굽타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굽타 왕조는 방금 제도에서 보셨듯이 인더스, 겐지스강 사이에 있는 인도 북쪽의 북인도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고요. 이 찬드라 굽타 1세와 2세가 함께 기틀을 잡고 이 집안에서 왕위를 계속 세습하게 된 왕조를 우리가 굽타 왕조라고 합니다.
특히 찬드라굽타 2세 같은 경우에는 북인도 지역을 통일하면서 이걸 통일했다는 얘기는 여러 이민족의 침입을 격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도 통일을 하고 자신의 명령이 잘 전달이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잘 버티다가 이제 이민족 중에서 에프탈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요 유목민족은 좀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전 이민족들보다 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에프탈의 침입으로 5세기 중엽 이후에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정치는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문화적으로 굽탕조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별을 붙여놨는데요. 인도 고전 문화의 전성기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성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무 때나 쓰지 않고 굉장히 화려하고 발전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외울 게 많고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분야별로 한번 보면은 종교적으로 일단 재밌게도 쿠시안 왕조에서 대승불교로 발전시킨 그 불교가 잠시 좀 힘이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당시에 날란다 사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에서만 찾아오는 스님들에게 불교 교육을 하는 정도로 유학생들, 그 다음에 중국, 한반도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 정도로만 유지가 되고 그러면 무엇이 발전이 되냐면 바로 이 인도 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힌두교가 이 시기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붉은 색깔 계열을 자주 쓰지 않는데 막 지금 엄청나게 핑크색, 빨강색으로 막 쓰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는 사상은 기원전 이제 성립이 된 불교예요. 불교인데 여기에 인도 사람들 특유의 어떤 다신교적인 어떤 토착신앙이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불교 이전에 계속해서 존재해 왔었던 이 브라만 사상 있죠? 이 사상이 함께 다 섞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굽타 왕조의 시기에 성립된 힌두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좀 섞였다. 이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신도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브라만은 카스트에서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브라만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카스트를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힌두교는 카르마라고 합니다. 우리 윤리와 사상에서도 배운 적이 있고 불교 논리를 설명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생각인데요. 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까? 전생에 내가 만들었던 어떤 카르마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카르마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돌고 도는 어떤 삶의 수레바퀴가 있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가상 개념인데 이제 태어나고 살고 죽고 다음에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다시 죽고 이렇게 쳇바퀴처럼 도는 바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빠져나가고 싶으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불교랑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가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굽탕조 때 성립된 이 힌두교는 삶에도 굉장히 큰 간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이건데 는 생활 방식으로서의 카스트제를 너무나 강조를 하다 보니까 더 엄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트의 영향이
여기저기 더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적인 면에서 카스트 제도가 더욱더 어수선해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민족 침략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지인이 많이 들어오고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 막 난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좀 어지럽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원래의 출신과 신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신분, 그러니까 카스트의 크샤트리아, 이제 바이샤 수드라 이런 거에 플러스 뭐까지 넣게 되냐면 직업적인 논리, 직업 구분까지 더 넣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카스트로 다시 재편성해서 여기에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다양해졌지만 더욱더 카스트가 강화되는,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이제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굽타 왕조 시기에 의도하지 않았던 좀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굽타 왕조의 왕들은 이제 특히 찬드라 굽타 2세 같은 경우에 스스로를 뭐 태양, 그리고 이제 신들의 왕 이렇게 불렀는데, 신의 후계자 이런 식으로 왕권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너그럽고 착한 이제 이런 부처님보다는 이 막 파괴도 하고 때려 부수기도 하고 그러는 힌두교 신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를 더 국가에서 이제 그 지원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힌두교 신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우리 제일 유명한 신이 비슈누인데, 비슈누는 사실 하는 신이에요. 이 세상을 유지하는 신입니다. 혹시 책을 좀 읽었던 사람이면 뭐 옥황상제, 제석천 이런 사람들을 아실 텐데, 비슈누가 바로 옥황상제에 해당하는 신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흐마라는 신이 있어요. 브라흐마, 브라만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신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고요. 신인데 시바신, 시바신은 이제 파괴하는 신입니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이 신도 생겼다가 유지가 되고 발전하다가 파괴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신들 말고도 엄청나게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힌두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다신교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스트에 따른 의무적인 수행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계급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도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인도 지역의 지도를 잠깐 보시면, 태강 한번 요 교과서 지도를 볼까요? 네, 여기에 자, 이쪽에 우리가 무슨 지방이 있냐면 신드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신드는 그 옆에 이제 뭐 간다라라든지 티베트라든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쪽이 티베트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북쪽으로 간다라 지방이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여기가 신드 지방입니다. 신드. 자, 신드 어디서 들어본 느낌이 날 텐데, 신드에서 바로 힌두란 단어가 발음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 힌두가 바로 오늘날의 인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명이 유래했는지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요거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아잔타 엘로라 석굴 볼 건데 위치 확인해 보시고요. 방금 설명드릴 때 나왔던 날란다 사원 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굽타 왕조는 면화와 비단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진주와 호추를 교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성장한 그런 왕조입니다. 자, 아래쪽에 이어서 이제 보시면 굽타 왕조의 문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좀 소략해서 책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 설명드린 시바신 보이죠? 시바신 파괴의 신이자 춤의 신이기 때문에 소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신앙에서 나오는 신이라고 써져 있죠. 비슈누, 시바 같은. 그래서 인도의 전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슈누 신은 재밌는데, 이 제우스처럼요, 모습을 10가지 이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 코끼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부처님도 비슈누의 화신이다,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고 넓은 그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베다라고 우리 고대 문명할 때 잠깐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연을 숭배하는, 그 다음에 인도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의식에 관련된 내용을 써놓은 이 만우 법전을 굽타 왕조 시기에 더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요. 자, 오른쪽 가보시면 이 굽타왕조 시기에 이민족 침략을 막다 보니 어떻게 됐대요? 민족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성도 이제 포용을 했지만 특히 인도의 색깔이 뭘까? 사람들이 그때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힌두교 발전했다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 아까 전에 선생님이 힌두교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는 브라만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브라만교의 공식 언어인 산스크리트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산스크리트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하. 마하바냐 바람일다, 불경에 나오는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마하는 이제 영어로 따지면은 매그너스, 위대한, 찬양하는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라타족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 겪은 전쟁 이야기를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바라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하 바라타라는 책인데 이 안에 이제 시가 나오고요. 바라타족에 속하는 쿠르족과 반두족이 18일간 싸우면서 뭐 그 안에 인도의 어떤 사상적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인도 사람들은 뭐 결혼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도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거죠. 이걸 보면서. 그다음에 라마야나라는 책도 있는데 이 라마야나는 기원전 2세기에 완성된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라마의 무용담을 신처럼 이렇게 써놓은, 여기 잘 보시면 라마가 나오는데 얼굴이 막 8개예요. 손도 16개가 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상적인,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군주인데 이 라마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여행과 기행을 했는지를 써놓은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정리된 거죠. 산스크리트어로 완성된 거는 오래전이지만, 그래서 이름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술 부분 출제가 잦습니다. 간다라 양식은 우리 배웠듯이 쿠시안 왕조 때 굽타 왕조의 직전에 성립이 된 왕조인데 미술 양식인데, 이 쿠시안 왕조의 간다라 양식과 그 다음에 인도의 전통이 합쳐져서 바로 이 굽타 양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굽타 양식, 굽타 스타일이라는 거죠. 굽타 시대에 유행했던 부처님은 어떤 모습인가.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옷 주름에 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양 색깔이 좀 빠졌죠. 그리고 인도 사람처럼 변하게 됐는데 동양의 이제 인도 고유의 인도 전통이 좀 강조됐다.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화해서 보자면 굽타 양식은 인도랑 간다라가 섞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지도에서 보셨던 아잔타하고 엘로라 석굴 잠깐 사진으로 좀 볼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정치가 안정된 다음 예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본격적으로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현무암 산을 파서 만든 아잔타 석굴은 29개인데 여기 안에 탑과 불상과 벽화들이 있고 프레스코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엘로라 석굴 같은 경우는 34개. 그리고 재밌는 점은 불교 사원과 힌두교 사원과 자이나교 사원이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의 유적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잔타의 부처 같은 경우는 부처님 얼굴을 반짝반짝하게 하기 위해서 금색, 그 다음에 노란색, 녹색을 번갈아 사용하거나 2000년이 넘었는데도 선명한 색깔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네, 호류사 금당벽화에 가는 보살상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보살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엘로라 석굴에 보시면 엘로라 석굴 거는 지금 힌두교 사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시바신이 산다는 카일라사 산을 재현하였으며 8세기경에 만들어졌는데, 오른쪽은 16굴에 조각된 16번째 굴에 조각된 우주 최고의 신 브라마이다. 여기서 이제 브라흐마, 브라만 이런 단어가 오는 거예요. 머리와 팔이 4개인 것은 동서남북 사방향을 관장한다는 뜻이며 우주를 창조하고 컨트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잔타와 엘로라 석굴은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좀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 아잔타 엘로라 석굴의 위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해볼까요? 산스크리트어 문학에서 아까 책 2권 나왔어요. 위대한 바라타족의 전쟁 이야기, 마하바라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마라는 군주의 이야기, 라마야나. 다시 쓸게요. 라마야나라는 책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굽타 양식은 뭐랑 뭐랑 합쳐졌다 그랬죠? 그 직전에 있었던 쿠샤 왕조의 간다라 미술 양식과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뭐가 더 강조됐다 그랬나요? 인도 고유의 특색이 강조가 되면서 옷주름이 사라졌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유물이 아잔타 석굴.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부처님 생애를 조각해 놓거나 그려 놓거나 그림을 넣어 놓거나 이렇게 한 건데 3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잔타하고 엘로라 석굴도 함께 기억을 해두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로라도 쓰고 갈까요? 엘로라 석굴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불교와 자이나교와 그다음에 힌두교 사원이 같이 동일하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인도 문화의 기틀이 되는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수학과 천문학, 의학도 발달을 해서 우리 쉽지만 영 개념 인도 사람들이 처음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얘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슬람과 서양으로 전해졌는지,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과 월식의 원리도 인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슬람에게 이렇게 전파를 해준 거. 그 다음에 아까 찬드라굽타 2세 그리고 카스트 제도, 요 정도 하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인도 특유의 전통과 어떤 그 사상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마하바라타하고 이제 라마야나 얘기가 잠깐 있어가지고요. 이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구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이야기, 그리고 찬드라굽타 2세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인도의 민주운동가 간디도 마하바라타를 즐겨 읽었다라고 돼 있죠. 특히 영국의 독립운동을 할 때요, 이 구절을 사람들이 줄줄 외울 정도로 상당히 인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문학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카스트. 자, 카스트 같은 경우는 당시의 군주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말로 설명드렸듯이 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신분 플러스 뭐까지 직업까지 함께 섞어서 이제 인도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근데 지금은 너무 슬프죠, 그죠? 집마다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직업적으로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청소하고 오물을 치워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여도 인도에서는 범죄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요. 4분의 1이나 되는 불가촉 천민도 바로 이런 구타왕조 때 확립된 카스트 제도의 문화 때문입니다. 자, 만우법전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한번 추가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 힌두 사원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신이 땅에 내려와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성의 있게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힌두교도들의 신 중에 코끼리 신, 가네샤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행, 그 다음에 뭐 고사 지내는 신, 그 다음에 전사 신도 보이고 있고요. 되게 이제 이런 복잡하거나 신체 부위가 좀 많은 점이 힌두교 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와 힌두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써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농사에 따라서 소를 많이 키우다가 이제 소 고기나 소의 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유기나게 사용을 하다가 종교적인 믿음과 결합이 돼서 소를 풀어놓고 기르게 되다 보니까 소를 보호한다는 관념이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소는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